안녕하세요. 미시경제 분석 제5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시경제 분석 제5강의 주제는 바로 탄력성입니다. 전반부 내용 중에 아마 제일 테크니컬하고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저희 전반부의 미시경제 분석에 대한 이론들을 하고 그 이후에는 좀 강론들을 배우면서 그 강론들에 들어갈 때 디테일한 정책을 설명할 때 탄력성이라는 변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초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조금 어렵지만 뭐 동영상의 특성상 강의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여러 번 볼 수 있으니까 반복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목이 탄력성과 그 응용이죠. 조금 어렵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프라인이라면 조금 더 오히려 쉽게 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온라인이라 반복해 볼 수 있으니까 조금 어렵게 시작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 탄력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제가 제일 먼저 시작하는 아주 근본적 일반적인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보통 이런 질문을 드리죠. 담배값을 올리면 흡연량이 줄어들까요? 답은 예스입니다. 이렇게 너무 쉬운 질문을 하니까 가끔 이렇게 종종 의아해해서 아니요 라고 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방금 4장에서 배웠던 수요 법칙에 의해서 어떤 재화의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줍니다. 당연히 담배값을 올리면 담배 수요량이 줄죠. 라는 얘기는 흡연율이 줍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줄까요? 담배값을 올린다고 흡연율이 많이 줄까요? 아니면 담배값을 10% 올리면 흡연율이 10% 줄까요? 아니면 그거보다 덜 줄까요? 네, 여기에 대한 답을 해주는 게 바로 탄력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요 법칙을 보다 더 디테일하게 보자는 게 바로 이 탄력성의 목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요 법칙에 의해서 가격을 올렸을 때 수요가 주는데 과연 얼마나 줄까라는 거죠. 그래서요,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먼저 공식을 쓰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탄력성 공식은 통상 이렇게 씁니다. 탄력성의 영어로 elastic이거든요. 영어에 그 탄력적이다라는 elastic의 명사형입니다. 비탄력적이라는 건 뭘까요? 영어에 inelastic이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그리스 문자로 이렇게 쓰고요. 그래서 가격의 탄력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첨자로 P를 씁니다. 제가 뭐라고 했죠? 탄력성은요? 가격이 변화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해? 이거를 수치화해서 나타내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밑에가 퍼센트여야 돼요. 아까 제가 그랬죠. 담배값을 10% 올리면 수요가 몇 퍼센트 줄어들어야 돼? 그럼 여기가 퍼센트여야 돼요. 그러면요, 이렇게 쓰거든요. 가격이 있다면요, 얼마나 변했을까? 이게 퍼센트로 나타낸다는 겁니다. 우리 델타라는 건 변화분이거든요. 여러분, 가격이 100원 올랐다, 가격이 200원 올랐다, 가격이 1000원 올랐다, 의미 없어요. 원래 가격이 있어야 돼요. 맞죠? 왜냐하면 담배값 1000원 오르는 거랑 소나타 가격이 1000원 오르는 거랑은 다르죠. 원래 가격이 있어야 돼요. 원래 가격분의 변화된 가격, 이게 퍼센트로 나타내지는 거죠. 이랬을 때 탄력성의 정의가 뭐였죠?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역시 탄력성입니다. 원래 수요량에서 변한 수요량. 여러분, 종종 교과서에 보시면 이 앞에 수학적으로 마이너스를 붙이기도 합니다. 마이너스를 붙이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가격의 변화가 가격을 올렸을 때 수요량이 줄죠.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이게 마이너스가 나와요. 근데 사실은 마이너스가 의미가 별로 없죠. 그래서 이걸 항상 플러스로 내려고 앞에다가 수학적으로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이기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게 탄력성의 공식이에요. 다시요,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해? 라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그죠? 이거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는 거고,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아마 탄력성의 한 30%는 이해하셨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탄력성에 관해서 공식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좀 디테일한 내용으로 하나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탄력성은 여러 이슈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수요의 가격 탄력성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소득 탄력성, 그 다음에 교차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 이렇게 배울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응용도 배울 거고요. 자, 탄력성 개념을 이용하여 이렇게 써있죠. 맞아요. 수요 공급 현상을 더 잘 분석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 판매자가 시장 변수의 변화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라는 일종의 민감도죠. 다시 말씀드리면 가격이 변했을 때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는 것을 측정하는 게 탄력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탄력성의 개념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입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뭐냐면 가격이 변할 때 수요가 얼마나 변해? 라는 거죠. 영어로 price elasticity of demand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elasticity의 형용사형이 elastic이에요. 이걸 명사형으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퍼센트로 나타낸 건 뭐냐면 수치로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요 수치로 나타낸다는 거는 자 만약에 탄력성이 1이라는 거는 뭘 의미하죠? 예, 가격을 10% 올렸을 때 수요가 10% 변한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요 탄력성이 1보다 작다 라는 거는 뭘 의미하죠? 1보다 작다라는 거는 가격의 변화 분분의 수요량의 변화가 이거보다 작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걸 우리는 비탄력적이라고 부릅니다. 수학적으로 이거를 단위 탄력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탄력성이 1보다 크다는 건 뭘 의미하죠? 1보다 크다는 거는 분모보다 분자가 더 크다는 걸 의미하죠? 맞죠? 그죠? 예,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탄력적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영어의 elastic입니다. elastic이에요. 탄력적이라는 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죠? 아, 더 민감하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격이 10% 변했을 때 수요량이 이거보다 더 많이 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탄력적이다, 더 민감하다,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더 많이 반응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왜 퍼센트로 만들어놨냐? 단위의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요. 수치로 나타납니다. 이해가셨죠? 그죠?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 수요의 가격 탄력성 결정하는 변수들이라고 나와있죠. 굉장히 많은 말들이 나왔는데 사실은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대체재가 많을수록 탄력적이에요. 여러분 대체재가 많다는 얘기는 특정 재화의 가격이 올랐을 때 굳이 이 재화를 살 이유가 없죠. 그래서 대체재가 많을수록 탄력적입니다. 대체재가 많을수록 민감하게 반응하죠. 나머지는 같아요. 여러분 필수품이 더 탄력적일까요? 사치품이 더 탄력적일까요? 사치품이 더 탄력적입니다. 이유는 사치재가 대체재가 많기 때문이죠. 자, 세 번째는 시장의 범위를 좁게 정의할수록 탄력적이 되는데 여러분 시장의 범위를 좁게 정의하면 정의할수록 대체재가 많아집니다. 제가 시장의 범위를 좁혀볼게요. 지금부터 쓰진 않겠지만 저기 푸드 더 좁혀볼까요? 아이스크림 더 좁혀볼까요? 바닐라 아이스크림 좁혀졌죠? 여러분 바닐라 아이스크림 가격 오르면 초코 아이스크림 먹으면 되잖아요. 맞죠? 다시 말하면 시장의 범위를 좁게 정의하면 할수록 대체재가 많아지고 더 탄력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장기랑 단기에서 어디가 대체재가 많을까요? 예, 장기에 대체재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장기일수록 더 탄력적이고요. 그래서 대체재 존재 여부가 제일 중요하고 나머지는 다 거기랑 연관돼 있다 라고 생각하면 이 장을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결정하는 변수들을 이해하는 데 훨씬 더 쉬우실 겁니다. 자, 탄력성 계산 공식이 나오는데 이미 써드렸습니다. 그죠? 뭐라고 썼죠? 결과 변수의 변화를 원인 변수 변화로 나눈 수치라고 어렵게 써놨는데 이게 원인 변수입니다. 맞죠? 가격이 변했을 때 원인이죠? 결과로 수요가 어떻게 됐어? 라는 게 바로 수요의 탄력성입니다. 중간 종목식은 안 할게요. 테크니컬한 거라. 자, 그래서 가격 탄력성의 크기는 제일 중간에 단위 탄력적 수요를 1로 보고 탄력적이 1보다 작다라는 걸 우리는 비탄력적이라고 하고 1보다 크다라는 걸 우리는 탄력적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좀 테크니컬한데요. 여러분 이거는 그 기울기와 탄력성이 어떤 관련이 있냐라는 걸 보여주는데 이미 여기까지 했기 때문에 제가 마저 완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제가 조금 일어나겠습니다. 아마 제 머리가 잘릴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낮추면서 여러분 요거 풀어보실까요? 요거요? 혹시 기억하세요?
분모 분자로 돼 있다는 거는 중학교 때 나오는데. 예, 그래서요. 요거 풀면은요. 델타 P 곱하기 Q분의 요 분자를 가죠. 그죠? 델타 Q 곱하기 P요. 맞죠? 자, 여러분 제가 여기다 그래프를 하나 그릴게요. 어떤 그래프를 그리냐면 제 4장에서 봤던 수요 곡선입니다. 자, 맞죠? 그죠? 수요 곡선. 여기 삐뚤어졌는데 여기가 P고 여기가 Q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수요 곡선이 만약에 1차 함수라면요. 영어로 말하면은 리니어 펑션이라면은 기울기가 얼마일까요? 기울기가 이거분의 이걸 겁니다. 이게 델타 P, 델타 Q. 이거의 기울기는 델타 P분의 델타 Q. 맞죠? 써볼까? 이게 뭐라고? 예, 기울기입니다. 여러분 이 식 잘 보세요. 뭐 느끼는 거 없으세요? 델타 P분의 델타 Q네요? 이건 죄송합니다. 델타 P분의 델타 Q. 이거분의 이거죠. 잘못 썼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빨리 하다 보니까. 예. 여러분 요게 델타 Q잖아요. 이게 델타 P고. 맞죠? 예. 그럼 기울기는 죄송해요. 요 지울게요. 이렇게. 예. 델타 Q분의 델타 P가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되죠. 맞죠? 자, 이건 뭐냐면요. 기울기의 역수예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게 만약에 기울기가 1이면 이걸 뭘로 표시할 수 있죠? 1로 표시할 수 있죠. 맞죠? 그래서 탄력성은요. 이 앞에가 기울기 역수 곱하기 Q값, P값 이렇게 있으면 탄력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PPT에 뭐라고 써있냐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동에 얼마나 민감하게 나타내기 때문에 기울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써있냐면 수요의 기울기랑 탄력성은 다른 개념이래요. 왜요? PQ 값에 의해서 바뀌죠. 맞죠? 자, 다시 올게요. 아유, 어려워.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요. 이런 거예요. 동일한 PQ 값이라면 이라는 전제하에서 기울기에 따라 달려진 겁니다. 예를 들면 PQ가 동일하다면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어떻게 돼요? 탄력성이 커진다는 얘기죠. 기울기가 완만하다는 얘기는 기울기가 작다는 얘기잖아요. 기울기의 역수에 비례하니까 기울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탄력성은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기울기랑 탄력성은 완벽히 똑같이는 하면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PQ 값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PQ가 고정되어 있다는 가정하에서는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탄력성은 크다. 이렇게 간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련이 있습니다. 밀접한 관련이 있다. 라고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요. 자, 이거 볼게요. 그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직선을 표시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탄력성이 0이에요. 탄력성이. 여러분 점점 가파라지면 가파라질수록 탄력성이 어떻다고요? 그러면 작아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완벽히 가파라지면요. 지금 그래프처럼 5-1A처럼 이건 0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완전 비탄력적이다라고 합니다. 사실 수학적으로는 의미가 있는데 일상생활에서는 별로 의미가 있고요. 자, 우리 그 B랑 C랑 비교해 보면은요. 이거는 PQ가 동일하다는 가정하에서 시뮬레이션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B 보면은 가파르게 돼 있죠. 수요 곡선이. 이러면 이거를 우리는 기울기가 가파르기 때문에 비탄력적이고요. C 보면은 이건 1이네요. 예, 두 개가 1이고 D 보면은 기울기가 완만하죠. 예, 완만하기 때문에 이건 탄력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식에서 증명했듯이 기울기의 역수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PQ라면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탄력성은 작고 완만하면 완만할수록 탄력성은 큰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되는 게 탄력성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으로 탄력성의 개념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다음은 그 경제학에서 나오는 총수입과 탄력성이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걸 지우고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그 제목에서 보시면은요, 총수입이란 말이 나오는데, 총수입은 경제학에서 이렇게 TR로 표시합니다. Total Revenue라고 하고요. 총수입은 P 곱하기 Q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게 경영에서 매출이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자, 근데 여러분 이거 탄력성과요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관련이 있냐면 이런 관련이 있죠.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그 비탄력적인 수요는 가격이 상승해도 수요량은 소폭 감소하기 때문에 총수입은 증가. 탄력적인 수입은 총수입이 감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만약에요 어떤 시장이 있는데 가격을 올리는 정책을 사용했다고 해볼게요. 가격을 올리면 전체 매출이 증가하나요? 그런가요? 아니면 감소할까요? 그것은 사실은 탄력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첫 번째, 만약에 탄력적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탄력적이라면 보세요. 가격을 올렸을 때 탄력적이라는 거는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그랬죠. 그럼 탄력적이라면 Q가 자 여러분 수요 법칙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감소합니다. 근데 탄력적이래. 그러면 이거보다도 훨씬 더 크게 감소를 하겠죠. 맞죠? 그러면 전체 토탈 레비는 어떻게 되죠? 감소합니다. 그래서 가격을 올렸을 때 탄력적이라면 전체 매출은 감소하게 되는, 총수입은 감소하게 되는 이런 거고요. 만약에 비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면 수요 법칙에 의해서 가격이 올랐을 때 수요량이 떨어지는데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별로 안 떨어진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이 폭보다 이게 더 작다는 얘기예요. 이러면 전체 매출은 증가합니다. 맞죠? 그래서 처음에 비탄력적인 수요에서 가격이 상승하면 총수입은 증가, 가격이 상승하면 총수입은 증가하는 게 비탄력입니다. 탄력적인 수요는 가격이 상승하면 총수입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정책적인 의미에서 가격을 올려서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을까? 증가시킬 수도 있고 감소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비탄력적인 만약에 이 산업이 비탄력적인 섹터라면 가격을 올리는 것에 의해서 전체 매출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총수입과 탄력성과의 관계였어요. 자, 조금 테크니컬한데 다시 돌려서 보시면 아마 이해가 가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이렇게 나왔고요. 그래프로 좀 이렇게 그 비주얼하게 보기 좋게 이제 5-3의 A, 그 다음에 5-3의 B 이렇게 표시를 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이제 직선인 경우는 좀 너무 수학적이에요. 뭐 굳이 설명을 할 수도 있는데 뭐 저기서 한번 설명했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 많이 묻는데요. 뭐 저희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이외에도요. 이제 제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대해 설명했는데 탄력성이 두 개가 더 나와요. 자, 지우고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력성 다시 한번 써볼까요? 제가 여기다가 탄력성은 뭐라고요? 탄력성은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느냐, 이게 탄력성이었죠. 근데 기타 수요 탄력성에서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나오죠.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뭐냐면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여러분 이게 뭐였죠? 가격 탄력성이었죠. 소득 탄력성은 이걸 소득으로 바꾸면 돼요. 자, 이거 정의 다시 해볼게요.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해? 였죠. 여러분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이게 가격이 아니고 이걸 소득으로 바꿔주면 돼요. 소득이 변할 때, 맞죠? M을 소득이라고 한다. 원래 소득에서 소득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어떻게 돼? 라는 겁니다. 이게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에요. 이해 가셨죠? 원인 변수가 소득으로 바꾼 겁니다. 그죠? 여기서 뭘 할 수 있냐? 수요의 소득 탄력성에서 여러분 그 이전에 배운 4장에서 배운 정상제랑 열등제를 구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소득이 늘었는데 수요량이 늘었어. 이게 플러스로 나오면 정상제예요. 여러분 가격의 수요 탄력성에서는 부호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죠. 그죠? 왜냐하면 수요 법칙에 의해서 항상 플러스가 나와야 되니까. 근데 이건 부호가 되게 중요해요. 소득 탄력성은. 소득 탄력성이 플러스가 나오면은 이거는 정상제입니다. 그리고요, 소득 탄력성이 마이너스가 나오면 이건 뭐예요? 열등제예요. 왜? 소득이 늘어나는데 이게 줄어들죠, 오히려. 맞죠? 그래서 수의 소득 탄력성은 그 자체 수치도 중요해요. 수치가 예를 들면 점점 커지면
소득에 대해서 민감하게 된 거고, 이 정상제 중에요. 대개 1보다 크게 나오는 거, 1보다 크게 잡히면은 이걸 우리는 사치제라고 합니다. 특별히 사치제라고 하고요. 물론 이게 플러스지만, 플러스지만 1보다 크면은 무슨 얘기예요? 소득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얘기죠. 이걸 보통 말씀드린 대로 사치제라고 하고, 1보다 작은 경우를 우리는 필수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상제 내에서도 수치에 따라서 이게 사치제 성격이냐 아니면 필수제 성격이냐 판별할 수도 있고요. 이게 마이너스가 나오면 말씀드린 대로 열등제입니다. 그래서 그 소득 탄력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하나 더 있어요. 교차 탄력성이라고요. 여러분, 교차 탄력성은 영어로 cross price elasticity of demand죠. 크로스예요. 그래서 교차 탄력성인데, 지금까지 우리 수요 탄력성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죠.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어떻게 돼? 라는 거였죠. 이거는 동일한 재화였죠. 근데 교차 탄력성은 재화가 두 개가 나와요. 예를 들면 이거죠. A라는 재화의 가격이 변했을 때 B라는 재화의 수요는 어떻게 돼? 라는 거죠. 이러면 A재화, B재화의 성격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4장에서 제가 재화의 종류 중에 보완제, 그 다음에 대체제 이런 게 했던 게 이걸 지금 설명하려고 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 전장에서 뭘 가르쳐드렸냐면 커피를 중심으로 가르쳐드렸던 것 같은데, 커피와 기억하시죠? 블랙티가 있고요. 커피와 슈가가 있다. 커피랑 블랙티는 뭐예요? 같은 제품이죠. 이 대체제라고 해요. 대체제. 커피 넣을 때 항상 슈가를 넘어시면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보완제. 이렇게 보완제.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교차 탄력성은 뭘 나타내냐면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A제와 B제와의 성격이 대체제냐 보완제냐 아무런 관련이 없냐는 것은 수치를 봐야 되는데 부호도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하자면 보완제가 마이너스가 납니다. 이유는 이래요. 봐요. 커피의 가격이 올랐죠. 커피의 가격이 오르면 커피의 수요량이 줄어듭니다. 맞죠? 그러면 슈가에 관한 수요량도 줄어들어요. 맞죠? 그래서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보완제는 결론적으로 마이너스가 납니다. 대체제는 보세요. 커피에 관한 가격이 올랐죠? 그러면 커피의 수요량이 줄고요. 커피의 수요량이 주는데 대신에 커피가 비싸잖아요. 그러면 블랙티에 관한 수요량은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부호가 같아요. 방향이 같아요. 그래서 대체제는 플러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수요의 교차 탄력성에서는요, 이 그래프에, 이 수식에 부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호가. 물론, 0을 중심으로 해서 플러스가 나오면 대체제고 마이너스가 나오면 보완제인데, 수치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대체도가 높은 거고요. 맞죠? 마이너스 크기가 점점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보완제의 크기가 높은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네. 그래서 이게 바로 그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다. 기타의 여러 수요 탄력성들도 말씀을 드려가지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보면 이제 거기에 제가 말씀드린 보강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정상제, 열등제의 경우 정상제 같으면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큰 거고요. 열등제 같으면 소득 탄력성이 0보다 작은, 이렇게 나누고요. 말씀드린 대로 그 필수품, 사치품을 가지고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득 탄력성이 작은 게 필수품이고요. 소득 탄력성이 큰 게 소득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거를 나타내 드리고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저희 탄력성 다 배운 겁니다. 사실은. 이 뒤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요, 수요의 공급 탄력성의 연장선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 똑같은 로직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요. 지금까지 우리가 탄력성을 배웠는데요. 이 탄력성을 이용해서 몇 가지 응용을 좀 해보고 싶은데요.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풍작이 농민한테 좋은 소식일까? 이건데,
일반적으로 그 경제학을 배우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이게 맞는 말일 겁니다. 근데 저희는 경제학을 배웠고 또 탄력성을 배웠잖아요. 사실은 탄력성에서 보면은 풍작이 농민한테 좋은 소식은 반드시 아닙니다. 그래프로 분석할 수 있는데요. 그래프로 분석하는 건 바로 뒤에 제가 해놨는데, 여러분 이거 방금 전에 제가 그래프도 그려드렸죠. 미시경제 분석이니까 그래도 원론 수준을 뛰어넘어야 되니까 조금 테크닉하는 얘기 하자면, 여러분 아까 탄력성이 그래프의 기울기랑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기억나시죠? 그죠? 그리고 그래프의 기울기에 반비례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 우리 농작물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죠. 농작물의 수요는 탄력적일까요? 비탄력적일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가격에 대해서 수요량이 민감할까요? 안 민감할까요? 별로 민감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민감하지 않은데요? 여러분 제가 한 달 전에 쌀을 샀거든요. 이마트에서. 근데 집에 쌀이 떨어졌대. 쌀을 사오래요. 그러면 2달 후에 제가 쌀을 다시 사러 갈 거예요. 근데 쌀 가격이 2달 전에 비해서 얼마나 바뀌었을까? 저 인지 못합니다. 그냥 쌀 사오라니까 쌀 사오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쌀 가격이 10% 올랐다고 와 쌀이 더 오를 것 같으니까 예상돼서 마트 가서 막 쌀을 사재기 할까요? 이렇게도 하지 않죠. 가격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안 합니다. 따라서 농작물은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입니다. 맞죠 제 말? 여러분 비탄력적이면 그래프 어떻게 그리죠? 가파르게 그려요. 이해 가시죠? 자, 공급 볼까요? 농작물의 공급의 탄력성은 어떨까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이렇게 정해지죠. 정의에 의해서 가격이 변할 때 공급량이 많이 변할까 적게 변할까? 별로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농작물이라는 게 특히 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나오잖아요. 맞죠? 그죠? 그래서 역시 비탄력적입니다. 비탄력적인 거는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죠? 가파르게 그립니다. 그래서 그래프 보시면은요 5-7 보시면 여기 밀시장이 나왔는데 미국 교과서라요. 둘 다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가파르게 그린 겁니다. 자, 파랗게 그린 게 원래 그래프예요. 우리 붉게 된 거는 뭐냐면 공급이 증가한 겁니다. 자, 우리 퀘스천이 뭐였죠? 풍작이 농민한테 좋은 소식일까? 이거였잖아요. 여러분 풍작이 들면 풍작이 어떤 형식으로 들든, 예를 들면 정말로 날씨가 좋고 일조량이 좋아서 풍작이 들든, 아니면 뭐 유전공학 기술을 이용해서 생산량이 갑자기 늘어나든, 결론은 풍작이 들면 그림 5-7처럼 그래프로 아주 보이세요? 그래프로 보시면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다고 제가 모형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S1에서 S2를 증가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예,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그리고 거래량은 별로 늘지 않습니다. 우리 5-7에서 알 수 있는 건 그 얘기예요. 농작물은요 수요도 비탄력적이고 공급도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수량이 증가하면 가격은 큰 폭으로 하락하고 그리고 거래량은 별로 늘지 않아. 자, 이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풍작이 농민한테 좋은 소식일까요? 좋은 소식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격 대폭락이 되니까요. 의외의 결과죠. 그래서 우리는 탄력성을 이용해서 경제 현상들을 분석해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 벗어나서 의외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뭐 경제학 배우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퀘스천, 풍작이 농민한테 좋은 소식일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죠. 오히려 별로 안 좋은 소식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를 많이 봐왔어요. 제가 몇 년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명박 정부 때 아마 그 임기 말에서 2번째 해였나요?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언론사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자면은 당시 신문에 뭐라고 인용됐냐면 단군 이래 최대 풍작이었대요. 아니 단군 이래 최대 풍작이면 농민들 해피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해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뭐 여의도에서 뭐 볏짚 쌓아놓고 막 데모하고 막 그랬습니다. 왜 그랬죠? 농민들은 해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풍작이면? 그렇지 않죠. 이미 말씀드렸지만 단군 이래 최대 풍작으로 인해서 오히려 가격은 굉장히 하락했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농가 소득은 줄어들고 당연히 농민들이 정부한테 와서 수매하라고 이렇게 데모를 했었던 이런 적도 있습니다. 자, 그랬고요. 두 번째는 오펙이 석유를 높게 유지하는데 왜 실패했을까라는 건데, 사실 이 두 번째 주제는 현재 진행되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요즘에 석유값이 역대 최저치로 내려갔습니다.
이유는 오펙과 그리고 러시아가 둘이 일종의 치킨 게임을 벌리면서 오히려 감산을 하지 않고 증산을 함으로써 가격이 더 올라가는데요. 여러분, 이번은 사실은 뒤에 배우는 개인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두 번째 오늘 배운 탄력성으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는 단기, 장기로 분석을 할 수 있죠. 여러분, 단기에는요 당연히 비탄력적입니다. 왜냐하면 석유 수요 공급 모두 다 대체제가 없죠. 하지만 장기로 가면 모두 탄력적입니다. 왜냐하면 장기로 갔을 때는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대체제를 개발할 수 있죠. 수요 공급 측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프 보시면 단기와 장기 두 개를 분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래프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아주 쉬워요. 첫 번째 했던 거랑 똑같아요. 다시 볼까요? 단기에는 뭐라고요? 비탄력적이래요. 여러분, 비탄력적이면 그래프 어떻게 그려야 되죠? 가파르게요. 장기에는 탄력적이래요. 탄력적이면 그래프 어떻게 그려야 돼요? 완만하게요. 그죠? 그래프 그려 있습니까? 그려 있네요, 그렇게. 여러분, 여기서요, 증산을 해서 공급이 증가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A 보시면 증산을 해서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대폭 상승하죠. 맞아요. 그래서 오펙은 죄송합니다. 증산을 한 게 아니고 감산을 해야 가격이 상승하죠. 오펙은 S1에서 S2처럼 단기적인 석유 시장에서 감산을 해서 가격을 대폭적으로 올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B에서 보시다시피 장기적으로 원유를 감산하면은 가격이 오히려 소폭 증가하는데 그친다는 거죠. 자, 이거를 뭘 말씀해 드리냐면 단기적으로 감산을 해서 가격을 대폭적으로 올리면 단기적으로는 이득을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로 가면 사실 이득을 못 보는 구조죠. 이렇기 때문에 오펙이 석유값을 항상 높이 올리는 것에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오펙이 석유값 결정 가격에 대해서는 뒤에 개인이론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마약 수입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면 마약 관련 범죄가 줄까 늘 거라는 얘기인데 사실은 요 장에 대해서는 제가 백초경제학에 자세히 설명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 백초경제학이 아마 16강인데 이 전체의 이 백초경제학을 올려놨었는데 이 프로그램을 전체 유튜브에서 이 에어링 모션으로 이렇게 동영상을 옮겨오면서 일부가 막 이렇게 경로가 이상하게 됐더라고요. 아마 이게 찾을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잘 찾아서 미리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뭐 혹시 못 찾는다는 가정하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래요. 여러분 그래프 보시면 5-9에 마약이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건데 마약은 수요가 어떻게 될까요? 수요가 굉장히 비탄력적이죠. 맞죠? 그죠? 그렇지 않나요? 중독성이 강하잖아요. 반면에 공급은 어떨까요? 마약 공급은요? 예, 공급은 어떨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그죠? 예. 자, 일단 그래프 먼저 보시죠. 여러분, 이 그래프는 마약 공급을 억제하면은요, 탄력성 때문에 공급이 지금 줄어들고 있죠. 마약 가격이 오히려 상승합니다. 반면에 거래량은 그렇게 많이 못 줄이죠. 이것은 수요가 굉장히 비탄력적이라 그렇습니다. 수요가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굉장히 직선에 가깝죠. 그죠? 그래서 오히려 공급량을 줄이면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하고 거래량이 감소는 별로 적은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반면에 경제학자들이 제안하는 건 오히려 오른쪽 같은 경우입니다. 공급을 수많은 예산을 세워서 공급을 줄이는 이런 정책이 아니고 오히려 수요를 감소시키자는 얘기죠. 뭐 마약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강화하는 정책인데 수요를 감소시키면 어떻게 되냐면은 거래량도 감소하고 오히려 가격이 하락하죠. 사실은 B가 훨씬 더 좋은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탄력성 이용하면은 이런 정책들의 숨겨진 이면도 파악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16장 오픈하려고 좀 노력해 볼게요. 여기 보면은 미국 사회랑 왜 마약 단속을 뭐 강화하는지 이런 얘기를 제가 올려놨으니까 아마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뒤에 이제 과제를 보통 이렇게 오프라인으로만 내고 있는데요. 뭐 온라인이라 이 과제는 생략하도록 하겠는데 대신에 여러분들 스스로
그 최근 경제신문 기사에서 탄력성과 관련해서 어떤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예. 자, 오늘 탄력성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드렸고요. 요 뒤에는 그 2019년에 그 어떤 분이 제가 아는 경제학자 분인데 생활 속 경제 이야기에서 글을 하나 재밌는 걸 올려놓은 게 있더라고요. 남성복 매장이 왜 위층에 있을까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전체 그 칼럼들을 다 실어놨거든요. 실제로 여러분 모든 백화점을 가도 동일한 현상이 있죠. 여성 의류가 2층에 있고 남성 의류가 3층에 있습니다. 왜 3층에 있을까? 짰나? 네, 사실은 탄력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기사 한번 재밌는 기사니까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뒤에 서머리 해놨고요. 뭐 장시간 좀 어려운 얘기 했는데 그 반복해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